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게 가고 있나요? 너무 빨리 흘러서 정신없을 지경인가요? 아니면 터무니없이 더디기만 한가요? 대선이 20일 남은 지금 대한민국의 시계는 더디지만 틀림없이 분명히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바람을 담아 다시는 뒷걸음질 치지 않겠다는 분명한 다짐과 함께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을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엔 30이 되도록 또는 40이 되도록 정치하는 놈들은 모두 도둑놈들이라 투표조차 한 번도 하지 않은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이 뻔한데 뭐하러 투표하냐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코 방심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누구라도 투표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힘주어 말하고 또 주변을 설득해야 할 시간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 10분 스픽스 생방송 긴급 편성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탄탄TV의 김종욱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네, 직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야, 22일 동안만 네. 예, 그냥 저렇게 언론특보로 방송 나가서 열심히 좀 싸워라 이런 네. 의미로 그냥 명함 하나 주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의 임세훈 소장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의 선대위의 민생 대변인 임세윤입니다. 아, 두 분 다 선대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언론계에 있습니다. 네. 공보단이죠. 네,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오동현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은 뭐 두 분하고 같이 선대위에서 활동하거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저는 법률위원회 가짜뉴스 아. 조작단 부단장으로 지금 네네, 그 민주당 네, 법률위원회. 네, 네, 그렇습니다. 세 분의 민주당 분들과 제가 외롭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외로우실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아, 김용민 의원이 한 건 터뜨렸나요, 네. 오늘? 내용은 즉 이렇습니다. 윤석열 재판을 담당했던 우리가 그 이름도 잊을 수 없는 조희대와 더불어 사법 파동의 주인공 중에 하나죠. 지기현이가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답니다. 아주 고급 룸사롱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한 싱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룸살롱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 룸살롱에서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 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야, 저거 센데요? 구체적인 신뢰할 만한 제보, 그러니까 장소, 뭐 금액, 뭐 이런 게 특정되고 엔드 사진까지 있답니다. 대법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켜봐야 되는데 변호사님 같은 동정업계 네. 종사자로서 네. 이거 흔한 일인가요? 아니면 이례적인 일인가요? 충격적인 일인가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인 어.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지기현 판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건 자체가 네. 정말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지금 모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그런 내란숙에 관련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장 판사인데 실질적으로 그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들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구속 취소도 되고 계속해서 지하로 이렇게 해서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고 비공개로 하고 뭐 직업도 본인이 스스로 뭐 전 네. 대통령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다들 의문을 품었는데 왜 그렇게 재판을 진행했는지가 좀 납득이 될 정도의 그런 제보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흔히 매우 이례적인 재판이 있으면 의심하는 게 우리가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룸사롱 같은 무슨 탈피한 데 가가지고 약점 잡힌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우리들끼리는 그냥 사석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네. 설마 네, 네, 네. 아니, 정말 왜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같은 경우 왜 이러지?
이 사람 무슨 적개심이 있나 마음속에 왜 이러지? 이럴 때 약점 잡혔나 검사들한테? 근데 이건 뭐예요? 네, 임세현 소장님. 아니 뭐 저도 지금 좀 귀를 의심을 했는데요. 네. 우리가 막 떡검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떡 판사까지 나오는 겁니까 이제는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이제 사법거래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관계는 더 밝혀져야겠지만 그래도 현역의 중진 의원인 김용민 의원이 얘기할 정도면 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두려운 건 뭐냐면 판사는 이런 일을 해도 처벌받을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부산 향판 사건 여기서도 그 당시에 검찰 적대받은 검사는 이제 징계되고 면직이 됐는데 그 당시에 스폰서 판사라고 하는 그분은 그냥 조심해라 이런 전화만 받았다는 게 이제 예전 과거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기억하시겠지만 예전 검찰이 99만 원 네, 세트 있지 불기소 않겠습니까? 세트. 예, 네. 불기소 세트. 근데 여기서도 이제 판사는 이제 100만 원 올려가지고 199만 원 세트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200만 원 아니다, 199만 원이다 이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 남자들 몇이 앉아가지고 네. 문이 닫힌 방에서 여성들이 몇 분 들어와가지고 술 따라주고 어쩌고 성적인 접대가 포함된 이런 것들을 했는데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다. 여러 번 사진도 있다 여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 공무원이면 이건 말도 안 되는데요. 더 이상 내일부터는 판사 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사실이면 네. 명백한 법률 위반이 되는 네. 거죠. 법률 위반인자가 재판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전 그래서 적어도 국회의원이 사진까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면 매우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럼 왜 룸사롱에서 술을 얻어먹었을까? 재판 거래했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냥 공짜로 100만 원, 100만 원짜리 룸사롱에 가서 그런 접대를 하겠습니까? 접대를 했을 때는 다 의도가 있는 거다. 그럼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재판 거래가 이루어졌고 뇌물이 오간 거로 볼 수 있다. 근데 이 주기현 판사에 대한 주변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사람 좋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뭐 술도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누가 활용하겠습니까? 재판 거래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걸 갖다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정도의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이 이 정도 얘기하면 법원 행정처에서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감찰 들어가고 재판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도록 중단시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저희가 한번 자료를 받아봐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이런 얘기도 참 제가 볼 때는 비겁한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빨리 실행을 해서 저도 많은 국민들이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수사의 재판, 그 재판의 최고 담당자의 이런 불민스러운 일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배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부에서 돌아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럴 리가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저들은 참 비겁하구나.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일단 이런 게 국회에서 이제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럼 당사자인 주기현 판사가 가타부타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진 공개해 주세요라고 하거나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을 했습니다. 그만두고 집에 가겠습니다.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온 게 없죠. 지금 이 정도 뭐 지금 김용민 의원님이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법무행정처장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본인 입장 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번 뭐 5월 1일 그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 이후에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사법부 자체를 불신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을 중요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겸 판사가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명이 없고 본인이 떳떳하다고 하면은 강하게 입장 표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사진을 제출하라든지 뭐 그 부분에 대해 제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하든지. 근데 지금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는 거는 뭔가 정말 사실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아니 네, 근데 그런 약간 생각이 소름 듭니다. 네. 끼치는데 이렇게 룸사롱 가서 접대받고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재판 아닙니까? 윤석열을 단죄하고 내란 극복하는 이것도 시간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내란 우두머리 풀어주고 대한민국 이렇게 엉터리 나라였나요? 아, 근데 이게 더 문제인 게 뭐냐면 오늘 청문회 대법원장, 네. 대법관 다 안 나왔잖아요. 다 네. 안 나온 이유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양심에 따라 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에 따라 재판했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관련해서 청문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내용에 의하면 양심을 팔아먹고 양심 어디다 팔아먹었느냐? 양주에다가 룸사롱에다가 양심을 팔아먹고
재판 거래를 했을지 모른다라고는 의혹이 제기된 거잖아요. 그럼 오늘 완벽하게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대법원장, 대법관들 같은 경우는 그 헌법이라고 하는 큰 벽 뒤에 숨어서 나는 절대 나가서 얘기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이것을 판결하고 있는 판사는 법률을 어겼다고 하는 상황. 근데 법률을 어겨서 뭘 하려고 하는 양심과 어긋나게 재판을 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상황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둬야죠. 이게 사실이라면 재판할 수 없죠. 양심에 따라 자기가 뭘 판결을 낼 수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재판정에 앉아가지고 변호사 측이나 이런 측에다가 뭘 물어보라고 얘기하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정의의 판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정도 나왔다면 법원 행정처장이 즉각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상식적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구독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양심을 양주에 말아먹었냐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이시네요. 네.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엉망이라는 거가 우리가 부끄럽고 그 사람들의 판결을 오매불만 이렇게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럼요. 매번 그렇죠. 막 네. 그 두 손 모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너무 싫어요. 이 상태가 지금. 아니 그 사진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네. 어느 정도의 사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김용민 의원이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사진을 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게 누구랑 갔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랑 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 몇 번이나 갔다고 하는데 그 몇 번이나 갔던 상대들이 도대체 누구였냐. 저는 이게 굉장히 또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이 희한하게 최초로 나를 때로 바꾸면서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도대체 윤석열, 김건희가 캐비넷 열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말 우리끼리 그냥 저작거리 사는 이야기 정도인 줄 알았지 이렇게 실제로 뭐가 나왔다면 이거 심각한 사법 거래라고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이제 최초를 몇 개를 달성했는지 모르겠어요. 최초를. 첫 번째, 시간 계산을 해가지고 최초 달성했죠. 나를 때로 바꾸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판사가 룸사롱 가서 걸린 거, 그것도 최초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룸사롱 가서 걸린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용민 의원이 제보를 이야기한 거 가지고 법원처장이 이제 뒷목 잡는 최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초를 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했다고 저는 봐요. 아, 정말 그 지기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고요. 그 지기현 판사가 말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술도 좋아하고 뭐 밤에 노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여성들과 막 노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농담처럼 한 얘기가 실제로 밝혀졌다. 그래서 정말 과연 법과 양심대로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룸사롱에서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게 판결에 영향을 줬다면 이분은요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범죄자죠. 예, 범죄자. 아니, 보통 그런데 가면 변호사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건너서도 듣는 얘기들도 있으니까 보통 변호사들이 접대합니까? 누가 접대합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판사를 접대하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같은 공무원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뭐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은 네네. 의뢰인분들이 이렇게 좀 판사분들과의 이런 접촉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꽤 당연히 많으세요. 그렇겠죠. 네, 그거는 네. 당연히 원하시는 네, 거기 네, 때문에. 네. 그런데 저희가 일반 판사분들하고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는 판사분들하고 이렇게 좀 접촉을 하려 해도 판사분들이 대부분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거부를 하십니다. 거의. 그렇죠. 그게 맞죠. 네, 네. 대부분이 거부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지금 룸사롱 접대를 받고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네. 이게 상당한 큰 금액의 접대를 계속해서 수차례 받아왔다는 것은 아까 임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누구랑 같이 이 자리를 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내란 수계 윤석열 관련된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접대를 했다고 하면은 좀 심각한 문제인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어떻게 윤석열 재판 또 윤석열뿐만 아니라 지금 내란 중요 인물 종사자들 관련된 재판들을 모두 지금 지기현이 맡고 있잖아요. 이거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법원행정처에서는 직무 배제부터 시켜야죠. 이거는 네.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직무 배제시키고 재판 업무에서 손떼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재판 손떼야죠. 누가 이걸 아니 믿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 하나는 재판을. 그냥 친구라 하더라도 이 지기현이가 서울법대 나왔잖아요. 네.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 중에 뭐 전관부터 얼마 많습니까? 그렇죠. 뭐 네네. 대법관들 다 서울법대 나오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파라콘 개포고등학교 나왔더라고요. 개포고등학교 네네. 나온 친구들도 역시 많거든요. 그렇죠. 법조인들이. 그러니까 이건 정말 분명한 해명, 설명 들어야 네. 되겠고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야 되고 그 이전에 사실관계 다투기 전에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에서는 당장 오늘부터 네, 손떼게 해야 된다. 네. 대법원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조이대의 사법 구테타에 이어서 지기현 접대까지 나왔는데요. 자, 사진이 이때니까
움찔해서라도 움직일 것 같긴 하지만 정말 대법원이 국민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지켜볼 중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정말 불쾌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다시 판사는 인신을 구속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네. 그다음에 중범죄자를 무죄로도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의 행동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재판관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만약에 외부에서 안다면 이런 계기를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규현 판사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그러니까 윤석열 재판과 관련해서 상식적이지 않은 왜 계속적인 조치를 취할까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캐비넷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건 다 추정입니다만 살아왔던 과정에서 걸릴 만한 내용들이 꽤 많았던 거 아니야? 이런 캐비넷이 밝혀지게 되면 본인이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갈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하나를 들었습니다만 만약에 김용민 의원이 얘기했던 룸사롱 같은 데 자주 갔다고 하고 접대를 받았다고 하면 지금 최근 나오는 게 저희 그 김현장이라고 하는 로펌이 여기 개입됐다는 얘기들이 또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면 김현장이 이런 내용들을 또 예를 들면 포착을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로비를 할 수도 있는 측면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은 단순하게 일탈한 한 재판 판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권력이 내란과 관련해서 얼마나 중대한 음모들이 벌어졌는지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철저하게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유명한 서초동 격언이라는 게 있다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판사들의 인사 이동은 룸사롱 마담이 한다. 이런 서초동의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건 격언 뭐 돌아다니는 이야기니까 제가 뭐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이 과정들에서 혹은 김건희 씨가 어느 정도의 연관이 있거나 개입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그 근방에 있는 쪽에 요만큼이라도 연관성이 있는지조차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우리는 기다릴 겁니다. 근데 올해는 못 기다립니다. 오늘 오후 정도 기다릴 겁니다. 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그리고 사진까지 있다는 이 당사자 지기현이가 어떻게 할 건지 지켜볼 거고요. 정말 의심스러운 경우엔 다 이런 일이 터지는군요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불쾌한 마음은 뒤로 하고 또 나눠야 될 얘기가 많아가지고요. 대선 국면에서 소위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또다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번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 변호사님이 아주 중요한 제보를 받으셨다고요? 네네. 지금 그 정치 검찰들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를 잡기 위해서 최측근인 또 그 김용 부원장과 정전 실장 관련된 수사를 확대해서 강제 수사를 하고 지금 현재 김용 부원장은 항소심까지 선고가 돼서 구속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간단히 잠깐 그 김용 부원장 사건을 좀 말씀드리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과학적인 객관적인 증거가 공소 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일시에 그 장소에 가지 않았다는 게 명백히 그 장소가 이제 돈을 주고받는 그렇죠. 장소. 네. 그 장소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 원시 데이트로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는 그 과학적 증거를 배제해 버렸거든요. 믿을 수 없다고.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진술이 번복되고 바뀌고 했던 또 관련 증인들과의 진술도 다른 유동규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항소를 기각해서 징역 5년에서 법정 구속을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당히. 근데 유동규라는 사람은 네.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고 그럴까 이제 그물에 걸린 나방 신세 아니에요? 저희는 유동규를 정치 검찰의 진술 자판기라고 표현하고 자판기. 있습니다. 그냥 누르는 대로. 그렇죠. 정치 검찰이 원하는 대로 이재명 그렇죠. 근거 네, 대 네, 그럼 네. 나오고 정진상 유죄 네, 뭐 그렇습니다. 김용 네. 유죄하면 네. 아무 얘기나 그렇습니다. 네. 불러주는 대로 얘기하는 저희는 사람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네네. 그런데 지금 왜 그래요? 지가 살라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저희가 뭐 이렇게 그 웹자본 이런 걸로도 많이 네네. 언급을 했지만 유동규는 실질적으로 지금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실제 돈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많이 소비를 했다는 것도 증거가 나왔어요. 전처에 대한 위자료와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관계자 대한 뭐 전세 보증금까지도 11억 8천 가량을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가 있고 또 계속해서 돈을 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런 지금 처벌을 안 받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뭐 유튜브 한다며요. 그렇죠. 유튜브로도 막대한 수익을 받아오고 있고 명예훼손은 네. 걸릴지 모르지만 거세요. 놀고 있네 진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김용 부원장 재판에서 제일 시초가 네. 2010년도에 이제 대장동 사업 초기에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면서 김용 부원장이 민간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정치 자금을. 그런데 지금 김용 부원장 항소심 선고가 나고 난 이후에 4월 얼마 전에 김만배하고 당시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을 때의 성남시 의장인 최윤길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최윤길. 네, 최윤길이 최윤길도 그때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그렇죠. 네, 받았던 네, 사람이죠. 네. 당시 성남시 의장이었는데 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하고 해서 김만배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김만배, 최윤길 둘 다 무죄 받았습니다. 네. 무죄 받은 이유가 뭐냐면 결정적인 증거가 남욱 정영학의 진술이었는데 남욱 정영학의 진술이 완전히 오락가락했다는 거예요. 항소심에서는 남욱 정영학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윤길 의장이 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강제로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뭐 압박을 하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해서 무죄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결정이 최윤길 그 의장이 지난 금요일에 김용 부원장 면회를 갔습니다. 이례적이네요. 네, 이례적이잖아요. 제가 어제 김용 부원장님 접견을 갔는데 네. 김용 부원장이 저한테 최윤길이 면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 물어보니까 최윤길 의장이 본인 사건과 김용 부원장 사건이 너무 흡사하다. 본인 사건은 남욱이라는 자의 진술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유죄를 받았고 네. 김용 부원장은 유동규의 진술에 의해 가지고 유죄를 받았는데 지금 항소심에서는 남욱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무죄를 선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술 말고 일체의 그렇죠. 증거는 없는 없는 거죠. 거죠. 없죠. 네. 오히려 알리바이를 입증할 네, 만한 네. 아까 구분 그렇죠. 네, 증거라든지 타임라인, 이런 네. 건 있고 네.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없습니다. 사건 네. 관계자인 유동규가 한마디 하면 이 사람 유죄. 그렇죠. 맞습니다. 남욱이 한마디 하면 이 사람 유죄. 네. 이거는 뭐 너무 쉬운 게임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그 김용 부원장 사건에서 시초가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면서 그 과정에서 김용 부원장이 역할을 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건데 최윤길 의장이 얘기가 그 당시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할 때 김용 부원장은 아무런 역할을 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대장동 사건이 처음부터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그럼 거거든요. 김용 씨는 당시 성남시에서 뭐 하던 사람? 그때 시의원이었는데 시의원. 근데 네.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최윤길 다수석. 씨의 동료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성남시 의회의 구성이 새누리당이 19석으로 다수석이었고 민주당은 14석으로 소수석이었어요. 돈을 매기면 새누리당에 그렇죠. 매겨야 되는 구도다. 그리고 최윤길 의장이 새누리당 소속인데 최윤길 의장이 주도하에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됐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뇌물을 받더라고 하더라도 김용 누가 씨한테 줬다는 뇌물의 액수가 얼마입니까? 뇌물의 액수가 지들이 8억이죠. 주장하는. 네,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공소 사실은 10억이 훨씬 넘는데 네네. 항소심까지 인정된 거는 지금 8억입니다. 8억. 그러면 최윤길이 받았던 뇌물 액수는 얼마예요? 최윤길은 실질적으로 6천만 원 정도를 받았고 나중에 이제 김만배로부터 30억 가량을 받기로 했는데 그거는 실제로 못 받은 네. 거고 그 6천만 원 받은 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다 이게 떨림이 있어요. 그렇죠. 뭐냐면 네. 아니 다수당의 의장이 6천만 원인데 그렇죠. 그것도 네. 30억은 나중에 그렇죠. 뭐 그 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안다고 맞습니다. 그런 거고 여기는 소수당의 의원에 불과한데 그렇죠. 8억이고 네, 네. 이거는 아이씨. 자, 그럼 대장동 사건 얘기 나왔으니까 네. 한번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네. 대장동이 어디입니까? 성남의 어디예요? 성남의 저기 이제 운중동 쪽에 바로 그러니까 네, 판교라는 네네 데입니까?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네, 신도시 개발을 네, 하는 맞습니다. 건데 네. 김만배 일당 등이 신도시 개발을 해요.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짜리 개발이었습니까? 그 개발 자체가 처음에는 LH가 이제 공영 개발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공영 개발로 진행을 하면은 대장동 주민들이 보상금이나 이런 게 상당히 적잖아요. 네네. 수용 보상금이. 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해가지고 LH가 공영 개발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때 이제 남욱과 정영학이 이제 이 사업에 끼어든 거죠. 네네. 그러면서 지분들을 인수하면서 이제 민영 개발, 민간 개발로 진행을 하려고 상당히 1조가 넘는 큰 사업입니다. 네네. 1조. 네, 상당한 큰 근데 사업이잖아요. 거기 네. 그 당시에 그러면 공영 개발을 포기하고 이거는 민간 개발로 갈 때 이 네. 시장이 네. 이재명 시장이었나요? 그때는 전임자였나요? 그 전임자였는데 이제 네. 남욱과 정영학이 지분을 인수해서 민영 개발로 진행을 하려고 할 때는 전임이었는데 네. 전임 시장이었는데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이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네요. 네, 성남시 바뀌면서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네. 이 대장동 사업은 공영 개발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LH로 가겠다. 이제 또는 시에서 GH로. 네 그래서 이제 뭐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해서 네네. 공영 개발로 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민간업자들은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재앙이겠네. 자기들이 재앙이죠. 돈 네. 먹을 판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자기들은 네. 다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분도 인수하고. 아니 근데 딱 그렇게 하나 했는데 대장동에서 네.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 당시 시장이 민간 개발 모델을 공영 개발로 가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네. 박수 쳐야 될 일 그렇죠. 아닌가요? 근데 이게 성남 이제- 시민들 입장이나 네, 대장동 그렇죠. 주민들 입장에서. 근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당시 시장이 되면서 이제 공영 개발을 가겠다고 하니까 대장동 주민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당사자들이. 네,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못하게 반대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이제 설득을 하다가 끝까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수당이니까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간 공영 개발로 한 네. 거예요. 50대 50. 네, 네. 그건 어쩔 수 없이. 네. 그런데 지금 이 정치검찰의 프레임은 공영 개발로 하면 되는 것을 네. 민간 공영으로 해가지고 민간 업자들한테 이익을 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쳐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아이. 정치장을 받았다는 말이 프레임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게 그렇죠. 애초에 네. 민간 개발로 해놓고 거기서 그렇죠. 뭐 빨대 네. 꽂아가지고 먹는 게 맞습니다. 더 맛있지 그거를 그렇죠. 반반 왜 섞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공영 개발로 진행을 하려고 했고 새누리당이 반대했다는 게 네. 당시 시의회 회의록이라든지 보도 자료라든지 그런 관련 자료들이 다 아니, 드러나 차고 있습니다. 넘치게 많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대장동 사건이 너무 이해가 안 네, 되는 게 맞습니다. 언론 보도만 쫓아가다 보면 이재명 시장이란 독특한 사람이 전혀 새로운 모델을 처음 만들어내고 맞습니다. 네.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 이득이 생기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먹어라. 그러나 우리 시도 우리 시민들도 이익이어야지 해가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일을 만든 거잖아요. 전 이런 단체장 처음 어때요? 봤는데요. 칭찬받아야 되죠. 그렇죠. 네. 지자체 이 사업 중에서는 가장 그 시에서 많이 이익을 공영 얼마 이익을 챙겼습니까? 3,000억 가까이 챙겼죠. 아니 그 삽질 네. 한 번 한 거 가지고 그렇죠. 시에서 3,700억 그렇죠. 원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엄청난 성남시의 주민들에게는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공영 사업이었죠. 그래서 제 그게. 동생이 네. 성남 사는데 네, 언젠가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는 이재명을 안 찍을 수가 없다는 왜냐 성남 시민이라서 그렇다. 네. 그럼 3,700억 원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걸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투자를 한 거죠 성남시에. 뭐 그런데 했었어요 이를테면? 이것저것 뭐 개발 사업이라든지 어. 또 그런 공원, 부분들, 또 공원 공원, 네. 공원 조성. 그런 터널, 공원 조성도 공원. 많이 어. 하고 많이 했죠. 그러니까 성남시가 정말 판교 이쪽이 엄청 성남이 엄청 살기 좋은 도시가 됐잖아요. 네,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프레임은 이 어떻게 보면은 칭찬받아야 될 사업을 민간업자 배불리고 그냥 이렇게 뇌물을 받았다는 걸로 지금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하고 김용부 부장 구속시키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건입니다. 아니, 다른 분들도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럴까 하면 첫 번째는 이재명이란 사람을 악마화하고 죽이기 위해서 이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뭐 대북 송금, 뭐 삼자 뭐 뇌물죄부터 네네네. 뭐 배임 온갖 사건이 다 이재명 죽이기 하여튼 이거 좋다는 게 아니라 이게 있다는 거 알겠고요. 또 하나는 혹시 이런 거 아닐까 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식의 개발을 하면 시장이 똑똑한 사람이 와서 이런 식으로 개발업자들 먹지 못하게 하면 우린 뭐 먹고 사냐 해서 이재명 같은 모델은 절대 안 돼라는 기득권 카르텔의 반격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개발 산업이 인허가 사업이다 보니까 네. 그 지자체장이 인허가를 해주냐 마냐에 따라서 그 사업자의 이득이 결정되는 구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장의 도장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재명 시장은 공영 개발을 위해서 오히려 민간으로 하면 민간이 훨씬 더 이득을 많이 가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영을 합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득을 했는데 말씀하신 거에 저는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소위 말하면 그렇게 해서 삽을 이른바 풀면 중간에 소위 말하면 브로커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겨듭니다. 이 브로커들이 가지고 있는 이득이 엄청나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김만배 씨가 주선한 그 사람들 아닙니까? 50억 클럽. 네, 50억 네. 클럽들. 50억 네, 클럽. 그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저수지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막대한 이득이잖아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못하는 사례가 계속 다른 시에 반복되면 안 되니 본보기로 한번 여기를
범죄자로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시도도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네. 뭐 일단 기본적으로 특이한 인물이죠.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그 개발업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특이한 인물이 된 거죠. 네. 아니 이 진짜 좋은 노른자이 판을 갖다가 다 엎어가지고 말도 안 되게 우리의 자금줄을 마르게 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꼭 뽑아내고 싶은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그것으로만 해명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인수위에서 국민의힘 의원 뭐가 이제 뭐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수사를 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어봤더니 아니 탈탈 털어야죠. 끝까지 가야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얘기면 국내의 의원한테 이 정도 얘기했다고 하면 검찰에게는 어떤 시그널이 갔겠습니까? 탈탈 털어. 끝까지 다 털어. 그 중에 하나가 대장동 사업이라고 하면 먹잇감이지 않습니까? 선거 때 얼마나 그게 쟁점화됐습니까? 그걸 가지고 악마화시킨 거니까 이걸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집권기간 내내 야당을 작살낼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개인이라는 사람을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야당을 갖다 완전히 예를 들면 박살을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었고 이 대장동이 조금 말려가니까 뭐가 나오냐 쌍방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대북 연어에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네. 제가 쌍방울 것도 마찬가지지만 연어에 이거 제가 볼 때 지금 증언할 사람들 좀 다 차 있어요. 이게 얼마나 검찰이 작업을 한 건지가 다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가 꼬이면 다른 걸 갖고 와서 또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서 또 사건을 만드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벌여왔기 때문에 민주당 관계자시니까 대놓고 하나 여쭤볼게요. 대장동 사건이 처음 불거진 건 이낙연 씨가 터트린 거다라고 그렇죠. 하면 네. 그럼 민주당에도 그런 개발업자하고의 카르텔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저는 의심하고 싶은데 적어도 이낙연 세력 같은 경우에 당연히 개발업자들이 네. 성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제보를 했겠죠. 어. 네, 네. 누군지 다 아시는 분한테 제보를 했겠죠. 성남에서 정치를 하신 분이었겠죠. 그런 내용을 갖고 있으니 뭐가 있겠습니까? 이낙연 캠프는 자기들이 질 거라고 상상을 안 했을 거예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갑자기 상황 자체가 반전되게 되면서 내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상황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고 그 상황을 어떻게 막느냐? 말도 안 되는 제보를 갖고 와서 그걸 터트림으로써 저희 내부적으로 악마화시킨 일들을 그 당시에 만들어냈던 거죠. 근데 가다가 중간에 멈췄어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부터 확신범이 돼버렸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이 대장동 사건이 실질적으로 이낙연 측에서 이렇게 제보를 했다는 거는 거의 뭐 확실한 내용들이잖아요. 처음에 그 대장동 사건 수사 단계에서는 이게 혐의가 없는 걸로 됐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장동 사건 검찰들이 다 바뀝니다. 제2기 검찰들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이렇게 사건을 사건화하게 된 거거든요. 그거는 저 위에서부터 오더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네. 일을 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사팀을 다 바꿔버렸으니까요. 네. 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김영부 원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들어가고 체포하고 구속영장 신청하고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대장동 사건에서의 그 타겟은 결국에는 최종 얘들의 목표는 이재명 후보잖아요. 이 돈이 남욱 정영학으로부터 김영부 원장이 받아가지고 이 돈을 대선 자금으로 이재명 후보한테 전달했다는 게 얘들 지금 그 프레임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김영부 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내용들은 전혀 밝혀진 게 없어요. 유동규의 진술도 언제 줬는지 어떻게 줬는지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그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은 다 기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 지급을 했고, 어떻게 전달을 했고, 그게 뭐 1, 2만 이렇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1억, 2억을 현금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어디서 줬는지, 언제 줬는지, 어떤 형식으로 전달했는지 그게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털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도 털지만 그렇죠. 네.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도 털고 네. 그럼 정진상, 김용 씨를 털기 위해서 같이 일하는 분들도 또 털었습니까? 그렇죠. 많이 들었죠. 많이 직원들 그 털었습니까? 관련해서 지금 김영부 원장 사건 관련해서는 또 위증, 네. 위증 교사, 그래서 변호사까지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와. 네, 완전히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아니, 주위 직원들. 그럼 이재명 씨 본인은 네. 일단 너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 네. 때문에 그렇죠. 내가 네, 네. 저 같이 나를 도와주던 측근들이 당하고 또 정진상, 김용 씨 입장에서도 원통할 거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선배인 이재명 후보가 당하고 있고 그렇죠. 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네. 아니 내가 표적이 됐어. 또 나 때문에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나 나를 도와줬던 변호사님까지 당하면
그렇죠. 아 정말 악귀들이네요. 특히 김용 부원장의 알리바이는 당연한 거잖아요. 네. 검찰에서 몇 월 며칠날 돈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날 나의 행적을 확인해 봐야 될 거잖아요. 네. 그날 검사가 주장하는 그 일시 장소에 나는 없었다는 걸 알리바이를 주장해야 되니까 그 알리바이를 찾기 위해서 같이 일을 했던 직원들이 좀 이렇게 그 관련 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한 것을 위증교사로 또 지금 기소해서 재판받고 있어요. 그 직원분 한 분은 지난달에 지금 쓰러져가지고 응급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로. 여성인가요? 남자분인데 남성? 그 너무나게 고통스럽게 압수수색부터 해서 구속시키고 구속도 됐어요? 구속도 아니, 그러니까 됐습니다. 구속돼- 김용 씨나 네. 정진상 씨에서 멈춘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 직원들도- 소위 아랫선이랄까 네, 네. 그분들도 구속을 해요. 네, 검찰이. 구속했어요.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그거 위증교사로 볼모 아니에요? 볼모. 그렇죠. 볼모로 잡는 한마디로 거죠. 직원들이 이렇게 구속돼서 이렇게 아이. 힘들어하니까 그냥 인정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주위 사람들 가족들까지 다 털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들 이게 하는 거는 대장동 쌍방울이 똑같은 네, 빼박이에요. 맞습니다. 네. 대장동 주변 털어가지고 유동규 발언 싹 바꿔서 그때 유동규 발언이 바뀌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검사 팀이 바뀌고 유동규의 진술이 바뀌면서 갑자기 다 죄인이 돼버렸고 쌍방울도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쌍방울 전 회장이 그렇죠. 진술 진짜. 바꾸면서부터 싹 뭔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했고 제 친구가 쌍방울에서 6개월 동안 이사를 했어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이 사건하고 참고인 조사 받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네. 주변을 탈탈 털어요. 맞습니다. 탈탈 털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검찰에 검자 만들어도 덜덜덜 떠는 상황을 만들어내서 이쪽에서 어떠한 다른 내용도 밖으로 못 나가게 만들어내고 안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계속 압박해가지고 진술 바꾸게 하고 또 진술을 바꾼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진술을 바꾸니까요 거의 검찰과 같은 사람들이 돼요. 그들이 말하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하고 그렇죠. 이게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장동 사건이 아니라 검찰의 이재명 낙마 프로젝트.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권을 남용해서 사건을 완전하게 왜곡시킨 사건이다라고 규정하는 게 맞아요. 아니, 네, 제가 이재명 후보라면 나만 건드려라 이놈들아 좀. 니들은 내가 표적이잖아. 왜 내가 같이 일했던 그렇죠. 동료들까지 건드리고 그 가족까지 건드리고 악귀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하는 단체 인권연대에서 2023년 3월에 토론회를 한 번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법 왜곡죄를 신설하자. 네, 네. 독일에 있어요. 네. 그래서 검사나 판사나 뭐 경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유리하게 하거나 일부러 불리하게 사건을 왜곡하면 징역 10년 이하, 그 다음에 자격정지 10년 이하에 처하는 거예요. 그럼 그 검사들이 10년 동안 감옥에 가고 10년 동안 나와서도 변호사 개업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좀 경고는 있어야지, 야, 이렇게 마음대로 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받을 상황을 가지고 네. 뒤엎어가지고 네, 네. 풍비박산을 내는. 와. 범죄자를 만들고 애들이 지금 이 정치 검찰들이 행태가 딱 그래요. 그냥 주위를 탈탈 털어서 괴롭혀가지고 스스로 그냥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네. 끝까지 그냥 주위를 가족들부터 해서 주위를 다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네, 막 그렇죠. 내몰든지. 지금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신 분들 몇 분 계신데 그거를 지금 이재명 후보의 책임으로 돌리잖아요. 네. 이거는 검찰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 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가족들을 괴롭히고 본인을 계속 압박하고 애들이 계속 불러요 그냥. 계속 부르고 가족까지 부르고 하니까. 특히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일까요? 그렇죠. 좀 평범하신 네, 분들. 네, 네. 전형적인 윤석열식 방식이고요. 윤석열이 그동안 수사랑 기소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본인 말로 본인으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말이야 기소 한번 해서 사람 인생 망하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도 서슴치 않고 합니다. 딱 그 사건을 그 이재명이라는 본인의 정적이었던 사람에게 다 해소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마 아까 우리 오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증언들이 계속해서 아마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소를 한 다음에 지규현 판사 같은 사람이 룸사롱에서 접대받으면서 재판 거래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 유죄 만들어서 인생 나락으로 빠뜨리고 이런 게 지금의 사법의 카르텔이다. 또 하나는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지기현 같은 사람이 룸사롱에 접대받잖아요. 그럼 단순히 이게 접대받는 게 아니라 접대하는 사람하고 공범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공범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섞이는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사실이 밖으로 밝혀지게 되면 그렇죠. 네. 본인이 판사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네, 네. 서로 딱 그것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그냥 범죄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건으로 안 끝나겠죠. 그리고 계속 반복되겠죠. 계속해서, 네, 네. 그리고 이사원 가지고 룸사롱 가서 접대받는 친구가
다른 사안으로 맞습니다. 접대받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으니까 영화가 됐겠죠. 영화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글쎄 윤석열 집단들이. 영화에서는 있었던 내란 정도를 다루는 거지 실제 내란이 일어나고 뭐 이런 네. 정말 심각한데 저 중요한 얘기들 하다 보니까 대선판은 못 짚었는데 하여튼 전문가들이 오셨으니까 또 선대위에서도 일하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중앙일보는 일면에 그래요. 삼자 구도 이러는데 자, 제 질문은 양자 구도입니까? 삼자 구도입니까? 아니면 뭐 다자 구도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와 아닌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요. 네. 뭐 삼자까지는 왜 갑니까? 어차피 한 자릿수 후보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과대 포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얼마나 넘냐. 그렇죠. 저는 그걸 측정하는 대선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이재명 후보가 과반 된다. 네. 50% 득표는 거의 기정사실인데 예를 들어 박근혜 후보가 받았던 50대 초반이냐, 네, 네. 중반이냐, 후반이냐, 아니면 그 이상이냐.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럼? 제가 좀 전 선대위에 있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좀 희망 섞인 것까지 네, 좀 네. 많이 이야기를 하면 네. 저는 객관적으로 65% 정도 되지 않을까. 와, 그래요? 왜 그러면요. 이거 제가 그냥 역사적 대승인데요? 역사적 대승을 또 해야 됩니다. 어. 압도적 승리를 해야 이 내란 세력을 또 종식시킬 수 있고요. 네. 지금 이렇게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쭉 나오는 게 대부분이 이재명 후보가 50% 정도로 나와요. 네. 네, 뭐 어디를 49, 기관을 가도 뭐 49, 50 50, 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모두가 투표했을 때를 가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윤석열을 옛날에 찍었는데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치 혐오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은 투표장에 안 나가면 모수가 작아져요. 모수가 작아지면 100이 다 투표가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투표율이 70% 정도 된다고 하면 이 모수가 줄어드니까 이재명을 뽑으려는 그 위에 있는 분수는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60%는 전 넘지 않을까. 아. 70%를 적용한다고 네, 치면 우리 김종욱 박사님 같은 질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중앙일보든 이런 언론들이 이를테면 삼자구도라고 자꾸 삼자구도가 되려면 지지율이 엇비슷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5, 6 정도인데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5%를 50%랑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거니까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구도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구도, 아까 양자구도, 삼자구도, 다자구도 또는 이재명 후보와 아닌 분들이 있는 구도. 워낙 겸손하다고 얘기해요. 일단 우리는-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는 팔자구도죠. 8명이 나왔으니까 상식적으로. 팔자구도. 그리고 네, 네, 네. 나머지를 빼더라도 사자구도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뭐 법정 토론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정당 4명이니까. 후보를 냈으니까. 그러니까 좀 삼자구도라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아니 1등과 2등의 차이도 엄청나지만 2등과 3등의 차이도 엄청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누가 예를 들면 삼자구도라고 설명을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얘기는 뭐냐면 끊임없이 2등과 3등을 합치려고 하는 보수 언론들의 네. 하나의 이제 전략적인 예를 들면 아니라.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권영국에 대해서는 잘 보도하지 않고 이준석에 대해서는 열심히 보도하면서 뭔가 도모를 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의당 네.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좋은 상황이다라고 정의당 내부에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1인 후보가 자 나는 중도 보수까지 포괄할래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쪽에 진보 막 남아 있잖아. 우리가 막 얘기하면 우리가 투표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사자구도인지요. 근데 그 여론조사를 좀 믿을 수가 없는데 일단 여론조사 꽃이 이제 15,000? 뭐 네, 거기 15,000이요? 표본이 15,000 많더라고요. 15,000 네, 표본을 네, 네. 하는데 51.9%가 나왔어요. 네. 이재명 후보가 52쯤 되네요. 52%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예를 들면 응답하지 않는 그거 다 따지면은 이 정도면 55%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인천 경기가 54%가 나왔어요. 인천 경기 54%가 나왔습니다. 서울은 46%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서울은 더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의 네. 여지가 있는 거고 부울경이 46.5%가 나왔고 엄청나요. 네. 대구 경북이 36.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부울경 대구가 이 정도 상황이라면 바닥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조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서 진짜 낮게 잡으면 이거 겸손해야 되는데 안 되는데 50가 진짜로 낮게 잡으면 55대 35대 10
정도? 이준석이 그래도 10이 됩니까? 그렇게 해줘야 그 꿈을 갖고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라나는 청년이라 그런가요? 아니 그냥 싸가지는 없는데 제가 볼 때 싸가지는 없는데 싸가지가 문제 아니라 그 사람 내용이 없어요. 네. 그리고 막 혐오 조장을 하고 갈라치기 하고. 갈라치기, 네, 젠더 원래 갈등.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 싸가지가 없습니다. 아, 내용이 있으면 검토될 수밖에 없어요. 그 관련해서 그래서 아마 그 지금 투표율 말씀 70%를 말씀하시는데 그 20대 19대 20대 같은 경우 보니까는 한 76, 77%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77, 76대는 한 4,400만 정도의 유권자인데 한 3,300만 정도가 3,400만 정도가 투표한다고 치면 네. 한 55% 나오면 2,400만 표 정도를 얻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역대 최대 득표에다가 격차도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거기까지만 가도 일단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60%가 넘으면 제가 볼 때는 희망이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는 문 닫아야 돼요 그 순간. 예, 저희가 뭐 겸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희망 섞인. 아니 데이터를 말씀드려요. 여론조사 그렇죠. 꽃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가장 많은 15,00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단위까지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 데이터보다 더 그러니까 과학적이라고 하는 게 딱 맞다는 게 아니라 표본 오차가 가장 적은 샘플을 가지고 봤을 때 51.9%인데 이걸 조사한 때가 언제였느냐? 국민의힘의 단일화 이슈가 가장 세게 나왔을 때였기 때문에 보수 표집이 가장 높았을 때 이렇게 나왔던 측면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선거는 많은 국민들이 소위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의 투표라고 하는 응집 투표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구도가 깨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시 접속에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신데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가면서 봐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 변호사님은 지금 대선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두 분하고 거의 비슷한 입장입니다. 저는 뭐 이재명과 아이들 아, 그렇게 좀 있고 좀 계속해서 언론에서 이렇게 삼자구도 하는 거는 아마 뭐 김문수와 그 이준석의 뭐 단일화를 계속해서 그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닌가. 그렇다 하더라도 뭐 단일화 한다 큰 효과도 없을 것 같고 아마 뭐 단일화도 안 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종전 그 박근혜의 득표율보다 더 많이 받은 최다 득표율로 아마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마음조리 하시는데 저 선거가 20일 남았습니다. 3주도 안 남긴 했는데 무슨 변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별다른 변수는 없을까요? 저는 이제 김건희 씨의 출석 여부가 뭐 변수라면 변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본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근데 뭐 이유가 참 기괴해요. 대선에 영향을 준다고 근데 본인이 대선 후보도 아닌데 왜 영향을 준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한 번 더 이제 출석을 이제 얘기를 할 거라고 보는데요. 김건희 씨가 포토라인에 섰을 때 그러면 또 이제 다시 국민들의 분노가 또 일지 않겠습니까? 다시 이제 무럭무럭 생각이 나죠. 옛날에 김건희 씨가 했던 행위들이 뭐 마포대교 가서 지시하고 옛날 디올백 받았던 거 이제 뭐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제 쭉쭉쭉 계속 이제 나오다 보면 윤석열에 대한 분노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악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저는 그 김건희 씨의 나타나는 모습이 저는 큰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정중하게 출석 요구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소환 거부하면 그 다음 수수는 체포영장 네, 그렇죠. 네, 영장 강제 발부, 수사를 네, 해야죠. 강제 수사 해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내란숙의 윤석열도 지금 구속 취소되어 가지고 지금 거리를 할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크로비스타에서 네, 계속 네. 술자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얼마 전에는 강아지 끌고 이렇게 한강 한강 산책을 나오고요. 하고. 네. 근데 지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자기 부하들이 다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자기 부하들이 구속돼 있는데 내란 수계가 거리를 할부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기현이 저는 당연히 월요일 이번 12일 날 출석할 때 법정 구속을 했어야 된다고 봤는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지기현이 법정 구속을 하든 내란 수계는 당연히 구속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김건희도 당연히 둘은 한 몸이잖아요, 한 몸. 거의 그렇죠. 증거인멸 우려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관련자들 접촉하고 있고 지금 뭐 서버라든지 비아폰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해서 협조 안 하고 그게 전부 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던 거잖아요, 명백한. 그리고 저는 얘들은 도주할 것 같아요, 어디로. 네, 네. 밀항을 하든지. 네. 그럴 우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당장 저는 영장 청구해서 구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게 원칙이죠. 네.
저 대선 남은 변수가 뭐가 없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김정욱 박사님 마지막으로 대선 변수 뭐가 있을까요?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아무 걱정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긴 하고요. 그러면 나이브하다고 그런다며요. 나이브하다. 국민들이 엄청 긴장돼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오히려 좀 라이브한 얘기를 하면 정신 차려라.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그러니까 압도적 승리라고 얘기하는 게 민주당 좋아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내란 세력을 진압하려면 민심을 결집시켜야 되고 그 압도적 민심만이 내란 세력의 준동,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을 끌어왔던 기득권 세력들의 어떤 척결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이니까 제발 부탁인데 좀 라이브하지 마.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충실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상수는 민심인데 이제 변수는 저는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 같아요. 지금부터 선거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제 그래 제대로 잘 못하니까 이거 갖다 방심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은 전 여전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론조사 지표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당권 선거로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대선에서 이기는 싸움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냥 온몸에다 불을 던지고 그냥 그 기름에 뛰어드는 격이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들과 관련해서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 집단인지를 잘 밝혀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선거가 기득권 세력들 그러니까 저희 7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암적으로 암약했던 기득권 세력들을 밖으로 드러내서 그들의 본체를 드러내고 그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소위 서민들과 민생 경제가 제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명징히 보여주는 과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윤석열은 그렇습니다만 전광훈 그다음에 사랑제일교회 소위 아스팔트 극우들의 본체들을 드러내서 온 국민들도 우리 그 안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저 극우 집단들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붕괴시키는지를 갖다 낱낱이 밝히는 전 그래서 그들에게 좀 호러 같은 영화가 상영되는 20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부지원에서 난동을 했던 테러리스트들에게 징역 1년밖에 선고하지 않는 법원입니다. 그 정도로 가벼운 처벌이 나오도록 엉성하게 기소했던 검찰이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경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인 내란 범죄를 진압하는 사건의 책임자인 지기현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줬고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 룸사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의 측면에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사진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명명백백히 밝혀야 됩니다. 대법원도 더 이상 시간 끌거나 점잖게 하지 말고 이 문제 도대체 대한민국 판사들이 어느 지경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지켜볼 겁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을 비롯해 각급 법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야말로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겁니다. 판사들도 공무원에 불과합니다. 판사들이 누리는 권한, 행사하는 권한도 국민이 잠시 빌려준 것에 불과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선 때까지 저희 스픽스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